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설 지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예, 아주 즐겁게 가족들하고 잘 보냈습니다. 고향 가시진 않고요? 예, 저는 집이 수원이어서요. 처가도 수원이고 해서 아버지 산소 갔다 오고 수원 안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예. 네.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거 좀 덜 받으시겠네요. 멀리 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고 청소하다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또 전통적인 부분들과 코로나 이후의 현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 컨템포러리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시대적인 간극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사회의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희석화시키는 계기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가 이 상장 의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노론에서 이제 더 중요시 여겼는데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 그런 예학에서도 특히 이제 상례 상례 제례를 갖다가 너무 중요시 여겨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소인배, 군자가 아닌 소인배 취급을 해가지고 그거에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남인의 어떤 사상적 종조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성호 이익 선생님이 그거 다 허례다. 그 음식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죽은 조상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음식 만들어내고 비싼 옷 준비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가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했고요. 당시 이제 경기도 일대에 있었던 남인들도 그런 그 주자 가래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생활 속에서의 그런 상례를 치르고 제례를 치루었거든요.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 마음은 있지만 어떤 가정 형편 때문에 제례를 갖다가 이렇게 주자 가래 나온 대로 안 치르는 것 뿐인 것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가정이 유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걸 핑계 대서 이렇게 그 제례를 갖다가 함께 하지 않는다던가 가족이 만나는 것을 갖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어찌 보면은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나갈 시대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저희 이번에도 이제 가족들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다들 식사했는데 좋더라고요. 지금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 저희는 어릴 때 엥겔스가 썼던 가족 국가의 기원 이런 책들을 봤거든요. 전 그 책을 못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원시 종합연술 발라드 댄스 이야기 나오면서 그게 재래와 정치와 노동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 참 지금 참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족의 구성이라는 것이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족을 구성했다라고 엥겔스가 이야기하고 틀림없는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명 사회에서의 이 혈족 개념이라는 것과 맞아 떨어질까 이런 의문이 많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가족 문제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동양적인 부분이 더 우리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둘이 사석에서 서양 철학은 교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론가시고 이론가는 아니고요. 저는 동양 쪽은 제가 좀 나서 우리들이 서로 얘기를 잘하면 재밌겠다 그랬었는데 지금도 역시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가족이 좀 해체되어가는 과정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정치 이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30년이 지난 뒤에 한국 사회 아니면 세계 사회에 대한 모습들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AI 관련된 전문가들 어제 만났었다고 하는데 잘 만났는지 잘 모르게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로봇 사용률이 1위입니다. 실제로 1위고 그리고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연구하는 거 전 세계 1위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가 깊이 들어가 있는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네네. 카이스트가 현재
인공지능끼리 네네. 사랑을 나누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실버스타 스텔론 나왔던 영화 데몰리션맨 생각이 네네, 뭐 그것도 있기도 하고 뭐 터미네이터 같은 네. 그렇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 실제로 더 발달해서 창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로봇은 날이 갈수록 발전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에 탑재된 로봇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전에 영화 AI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로 다가오게 됐을 때 저는 뭐 그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 인간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노동의 종말이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그 이후에 20년, 30년 뒤에 이 정부는 어떻게 우리 인간들, 특히 우리 뭐 다른 나라까지는 제가 뭐 감당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 뭐 노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주거라든가 또 뭐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여행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을 하지 못했을 때 과연 경제적인 미약함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조금씩 좀 정리를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그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고민의 일환 중에 하나가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소득이기도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기본 시리즈 관련해서 예전에 좀 제가 대선 때 막 강의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형태로서의 어떤 기본 시리즈. 근데 아직 이 기본 시리즈 연구하는 분들이 조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입니다. 상해 임정헌법이 10가지 조약인데 네네. 그 안에 기본 시리즈와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교통에 대한 내용들, 주거에 대한 내용들, 교육에 대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해 임시정부 헌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해 임정의 헌법 내용이 우리가 지금 헌법에서 상해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다가 상해 임정의 어떤 그 기본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논의들 속에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또 이렇게 기본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체계화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기본 시리즈의 내용과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결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 헌법이라든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이 주권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인민의 주권이 일부 국가에서 떼주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근대 시민국가 이론인데 기본 시리즈가 되고 노동이 없는 사회가 되면 그게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서의 시민권 이론으로서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안녕과 행복과 평화와 공동체 속에서 보장받을 자유,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대 해석된 개념으로서의 시민권을 보장받는 것들을 국가와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개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그 정치학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뭐 진행이 안 돼. 예. 진행이 안 되는 게 이게 보니까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정치와 학계가 비슷하게 갔어요. 학계에서 논쟁하는 것을 정치계에서도 같이 논쟁을 하고 대표적인 게 뭐 식민지 근대화 논쟁도 그렇죠. 있었고 뭐 시민사회 논쟁도 있었고 이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계가 무식해진 거예요. 뭐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무식해져가지고 몰라요. 이게 노무현 정부 초창기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열을 튀기듯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당은 어떻게 운영해야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정말 무지성의 풍토 속에서 무지성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옵니까? 오늘 저희가 무지성 대통령과 같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볼까 하는데요.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하는 역할은 영부인 이상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영부인 이상의 역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과거 역사 속에서 거의 뭐 여왕 수준의 예, 수준이 아닌가. 네네.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김건희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한편으로 이제 과도한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가 뭐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와 공적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지금의 어떤 행동들 이런 모습들은 거의 과거 역사 속에서의 어떤 여왕들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선시대는 뭐 여왕이 없었는데 수렴청정했던 대비들의 모습 같은 뭐 대비들. 예. 네. 조선시대 때 수렴청정했던 대비들 뭐 정말 일반 군주보다 더 센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엄청났죠. 거기다가 그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 문정왕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안 좋죠, 당연히. 문정왕후. 그리고 영조의 계비였던 정조 죽고 나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의 정책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우리 그 정순왕후. 그리고 우리 드라마 이산에서도 그 굉장히 악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여진 씨가 김여진 씨가 김여진 씨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 그럼요.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때 아주 너무 무섭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동김 씨 세도 정치 60년의 기틀을 만든 그 순조의 이제 왕비였던 순원왕후. 순원왕후를 잘 모르시는데. 그분도 순원왕후도 안동김 씨예요? 당연히 안동김 씨. 그러면은 정순왕후도 안동김 씨 아니에요? 경주김 씨. 거기는 경주김 씨고. 예. 그 추사 김정희의 집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왕비였던 우리 여흥민 씨, 민왕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거의 합쳐놔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캐릭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집안인 파평윤 씨도 노론으로 분류되나요? 당연히 노론이죠. 파평윤 씨는 아주 노론의 핵심 집안이죠. 윤치호 뭐 이런 파평윤 씨, 윤치호는 해평윤 씨. 해평윤씨고. 해평윤 씨고 충남 아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해평윤 씨 집안이고 파평윤 씨 집안은 이제 고려 때 그 저 구관 개척했던 이제 윤관. 구성 개척했던 윤관. 윤관을 대대로 해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왕비가 되는 몇 개 왕비족이죠. 집안이 있습니다. 파평윤 씨, 여흥민 씨, 뭐 안동김 씨, 정성심 씨, 청송심 씨, 청풍김 씨, 뭐 이런 정도 집안들이 그 왕비가 되는 집안들이거든요. 한 10개 안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집안이 이제 파평윤 씨가 되겠죠. 김건희 씨는 뭐 본가는 잘 모르시죠?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김건희 씨가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영부인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전 기자회견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력 위조 문제가 있어 불거졌었고,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 의혹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영부인들 퍼스트 레이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해 설 명절에 대통령 내외가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들은 아주 뭐 흔한 일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하고 그런데 영부인이 직접 이렇게 그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가 뭐 이런 멘트를 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부인의 역할이 이제는 그 단순하게 대통령을 갖다가 옆에서 서포트하고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 정상의 이제 영부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천공 스승의 말씀대로 영부인이 주도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큰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하고 있죠. 근데 뭐 퍼스트 레이디가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과 달리. 그런 상황에서 이 영부인의 활동의 경계라든가 한계, 기준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법의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네. 영부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체적 존재잖아요. 실체적 존재. 예, 그 실체적 존재가 아무런 법률적 그 제도가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죠. 과거에는 이제 그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옛날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제 영부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이제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2부속실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부속실이 영부인을 이렇게 보좌한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과 똑같은 역할의 보좌이고, 또 영부인이 사용할 공간이 없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간을 함께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애매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면 그거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렇죠. 법적 지위가 없으면.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네. 그 영부인이 이제 사저에서 있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제2부속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떠한 법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영부인이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들 않아요. 이거는 자,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헌법 이하의 모든 법률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1차적인 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이 아니죠. 상식이. 원래 이제 내각제 국가의 총리 부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도 관례적으로 어떤 이 실체적 존재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처럼 이제 법률로서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한 상황에서 또 어떤 법이 없다 보니까 경계가 또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국왕이 그 경국대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종 때까지 대전회통 안에 왕의 어떤 권한의 영역에 대한 법률 조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왕이니까. 예, 왕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896년에 이제 그 새롭게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국왕의 이름을 대군주 폐하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897년에 이제 광무개혁을 하게 되는데, 1896년에 들어와서 드디어 국왕의 권한을 이제 정해 놓는 거예요. 뭐 엄청난 권한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을 하면서 근대적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 또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돼 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대통령 영부인의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비나 대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이라든가 또는 뭐 관례상의 지위라든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았죠. 예. 존재하지 않습니까? 같이 존재하지 않았고, 네. 뭐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법률로 지정됐다라기보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대비전 또 중전 이런데 궁녀들을 몇 명을 둘 수 있다. 또 상궁을 몇 명을 둘 수 있다. 또 1년에 이제 생활비를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다 있죠. 예, 그런 규정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대비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그런데 그 사실은 후궁은 근데 뭐 정일품, 뭐 종일품 이렇게 품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품계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품계에 따른 그런 아까도 이야기했던 재정 지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왕비는 품계가 없고 왕비는 무품이죠. 무품이구나. 예, 왕하고 같이 무품이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제 실제로 왕비가 하는 역할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제 왕비의 권한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왜 대통령 영부인이 중요하냐 대통령제 하에서 그건 이제 조선시대 왕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국방의 통수권자, 그렇죠. 외교의 통수권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특급 비밀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부인과 어쨌든 인간적 관계 속에서 교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부인이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남편에게 주입을 해서 남편이 그것을 갖다 정책적으로 만들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적으로 조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 측면에서 뭘 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듯이 조선시대의 왕비들도 이제 왕한테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왕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그 이제 혼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이니까. 뭐 거의 100% 국혼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뭐 문종 정도, 문종 정도는 이제 뭐 그 있던 궁녀를 좋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왕비를 올린 뭐 간종의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 말고는 뭐 거의 대부분이 정략적 국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략적 결혼이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략적 결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죠. 그 이제 이 영부인의 모친 최은순 여사께서 나름의 어떤 고도의 작업들 내지는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측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에 그 양재택 씨가 이제 페이북에 공개적으로 밝혔던 내용대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이제 검사와 어떤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죄수와의 그런 그 피의자. 근데 그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피의자의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보자면은 좀 이게 뭐 명쾌하지는 않죠. 뭐 저기 한간에 나온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양재택 씨의 페북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독자 행보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갈수록 독자 행보의 양이 많아져요. 대표적으로 1월 초에 나름대로 이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대구의 서문시장을 독자적으로 혼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은?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격려하고 따스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낯익은 영부인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부인이 언론을 대동하고 보좌진을 대동해서 대구 서문시장 그건 거의 그 우파 대통령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곳에 가서 박수와 환호를 받고 또 오뎅을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혹시 저분이 그 힐러리 클린턴을 꿈꾸는 건가? 나는 지금까지 제클린 케네디를 꿈꾸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힐러리를 꿈꾸는 거 아닌가?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제 잘못된 상상이 기우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 우리 같은 이제 장사미사들,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도 되게 좀 중요한데 대통령 영부인이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의 말, 하나하나의 표정 이런 것들은 사회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소문시장에 갔다. 이거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혹의 시선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다음에 또 뭘 할까? 예. 네. 우리 교수님은 힐러리 클린턴 생각이 난다고. 예, 저는 바로 힐러리 클린턴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저기 오뎅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갑자기 로댕도 생각나고. 로댕. 이순자 여사가 생각나네요. 옛날 유머 있지 않습니까? 이순자 여사 유머가. 예. 그 유명한 뭐 이렇게 그 미당 서정주를 말당 서정주라고 했다. 뭐 그런 유머였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UAE 가서도 이 아크 부대 방문해가지고 사막에 여우가 많다 그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칭찬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중동에는 사막의 여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사막의 여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그 공수부대 병사들이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도 이제 사막의 여우가 그 지역에는 없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립서비스 해줬군요. 립서비스를 해준 것이죠. 이 보면은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 다 이래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네.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부분 같아요. 좀 뭐 심한 이야기인데 공부들이 좀 덜 됐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 정말 그 세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식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역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과 과목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을 이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이유는 바로 교양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좌에 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권좌에 오른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그런 교양과 지식들, 지성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그냥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들, 유치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어디 후미진 골목집 뒤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해도 되는 이야기들인데 대통령 영부인이 그 아크 부대에 있는 공수부대 이제 부사관들 있는 자리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격에 맞지 않죠. 그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정말 대단한 엘리트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적 표현, 우리의 어떤 표현도 있잖아요. 굉장히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니면 아주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선진적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작거리에서나 쓸 수 있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뭐 제가 쓰면 상관은 없는데 영부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국격의 문제로서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비들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왕비성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양같이 귀수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했을 거고. 근데 왕비가 되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왕비가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한중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경궁 씨가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내정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내정이 되는 순간부터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친척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친척들은 이제 권력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교류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국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전에 이미 내정됐다는 게 다 알려졌고 멀리서부터 이제 오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시에 뭐 대비라든가 왕비라든가 후궁들, 상궁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렇게까지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 그 집안이 명문거족 집안이고 이미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 해경궁 씨를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교양교육. 그래서 해경궁 씨가
아주 영특했어요. 정조가 이야기하듯이 해경봉 씨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왕실에서 그 이제 관료들이 이렇게 종묘 제례를 지낼 때 깜빡 잊어버리고 도저히 모르는 내용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고민할 때 해경궁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를 해줬다. 이제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그 이제 장차 왕비가 될 혹은 세자빈이 될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 다 하는 거예요. 미모, 네. 또 교양, 네. 또 지적 능력들, 또 네. 예의범절, 심성 이런 걸 다 미리 고려를 한 상태에서 네.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도 보통 이제 그 국헌으로 내정이 되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네. 별궁에서. 예, 그래서 이제 세자빈이 될 왕비가 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언어 교육, 행동 교육, 또 궁중 내 풍습 교육, 또 지적인 교육, 학문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예. 교육 좀 받으시죠? 예. 그런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왕비가 되게 되면 그 마지막 왕비 윤비, 예, 그 효종왕후 윤비 같은 경우가 앉아 있는 모습들, 니은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드셨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예, 해방 이후의 모습들이고, 좌식을 해서 앉아 계시는데도 그 사실은 전쟁 중에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상궁들이 나가서 이제 거렁뱅이질을 해서 이렇게 밥을 얻어오고 해갖고 왕비를 식사 대접하고 그랬었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 막 이 정말 뭐라고 할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언제까지 살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60년대 말까지 살아 계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 모셨던 그 상궁들 이제 70년대까지 있었죠. 그분들이 이제 순종의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계속 바깥에 있다가 박정희 시대 들어와 가지고 그 창덕궁 낙선제 고 일대를 이제 사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방제 여사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왕비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한치의 허튼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국가의 의례, 종묘제례, 또 사직대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음식, 제례 음식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예, 왕비가 제사에 참여, 제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대단한 건데, 그 음식이 국가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에 빈틈없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왕비를 갖다가 그냥 되게 우습게들 생각하는데 정말 인고의 노력 없이는 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교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뭐 막대 먹은 이런 왕비도 있었습니까? 있기는? 물론 있었죠. 뭐 왕비라기보다 이제 세자빈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 알코올 중독자 세자빈도 있었습니까? 예,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 동성애 동성애했던 뭐 세자빈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런 대비들, 왕비들도 실제로 존재했죠.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도 이 왕조 국가 중에 여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여왕들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 여왕은 이제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만 3번 있었죠.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또 마지막에 이제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평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진성여왕은 이제 평이 아주 안 좋았죠. 선덕과 진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치에 헌신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방, 외교, 또 내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그것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 거죠. 그 앞에 이제 그 진흥왕 그 혈통입니다. 진흥왕에 이어서 아버지가 이제 진평왕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국가가 어떤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화랑들을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화랑들이 굉장히 문란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진성여왕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치에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었고요.
네. 또 이제 화랑들하고의 이제 성적인 문란한 관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진성이 왕이 이제 일찍 왕위를 갖다가 내어주고 결국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예, 네. 결국 은퇴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진성이 왕은 이제 성적인 추문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당숙 뭐 하고도 관계, 네네. 또 화랑들하고에도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국민들, 관료들로부터의 어떤 존중감도 없었고 백성들로부터의 존중감도 없었죠. 고려시대에 가면은 그 드라마에서 왜 천추태후 최실아 씨가 역할을 맡았던 예, 저도 봤었습니다. 그분도 또 좀 약간 악명 높은 기록이 남아있죠. 그 조선시대에 수많은 악녀들이 존재했지만 고려시대 천추태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여성 권력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예, 뭐 천추태후를 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추태후는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그 악행을 저질렀고, 또 아들을 이제 왕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삼촌이었죠. 김치향이라고. 삼촌이 이제 승려 출신인데 이제 둘이 이제 맨날 그 고려사에도 보게 되면 사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촌의 아기를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도 했죠. 예, 임신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정말 그 당시 고려사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천추태후의 여동생도 또 그 같은 이제 사촌 오빠하고 사통을 해서 임신을 해서 내쫓고, 실제로 이제 천추태후 자신도 이렇게 그 사촌 간 결혼을 하죠. 같은 이제 왕씨들, 다 왕씨들입니다. 그 아주 이 근친혼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근데 이제 천추태후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권력을 잡고 싶어 했죠. 본인이 이제 원래 왕비였죠. 경종의 이제 왕비였는데, 경종이 이제 일찍 죽으면서 본인은 끊임없이 이제 다른 남성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1살 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왕으로 못 만드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앉혔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자기 아들의 대신해서 경쟁자가 될 사람들을 다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만행들도 실제로. 그때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천추태후가 막 활도 쏘고요. 뭐 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병권에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병권을 장악을 했죠. 뭐 이렇게 활 쏘는 장면까지는 뭐 고려사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군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조라고 하는 이제 장수를 등용을 해서 군권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엄청난 일들을 벌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강조가 배신해서 자기 아들 목종을 이제 죽이게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었는데, 군권을 장악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 외교권 같은 경우도 장악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 당시 목종대, 이제 송종대 이후에 목종대 이제 거란과의 교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천추태후가 다 한 거 아니냐. 그럼 천추태후가 결론적으로 국정을 잘 했나요, 못 했나요? 국정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그때 그 고려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굶어 죽었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귀족들의 문란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밀란하면 다 무슨 뭐 조선 후기 밀란만 떠올리는데, 고려시대 때도 밀란이 많았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 그 밀란이 사실은 천추태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딸이에요. 예, 뭐 무슨 뭐 고려 귀족 집안이네 엄청난. 손녀니까 왕족이죠. 왕족이고 왕비였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천추태후.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는 이제 천추태후처럼 왕처럼 직접 행세한 사람은 없었겠네요. 뭐 대비나 왕비 중에, 그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 그 아까도 제가 잠깐 정순왕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순왕후가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수렴 청정을 하죠. 거의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여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주. 예. 내가 여자 군주다. 여주. 예. 그냥 딱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주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조선시대 그 수렴 청정했던 대비 중에 딱 2명 있습니다. 하나가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정의왕후가 여주라고 표현을 했었고. 근데 그분은 역사의 평가가 나쁘지 않던데요, 기록이? 그 정의왕후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죠. 그러니까 정의왕후가 당시에 그 수렴 청정을 했던 이유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예종이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손자였던 성종, 자을산군 성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수렴 청정을 해줘서 행정을 부드럽게 이양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드라마에도 또 최실아 씨가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예, 최실아 씨가 예종의 아니지, 예종이 아니고 저기 의경세자. 그죠, 예종의 형의 그 의경세자의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인수대비 아닙니까? 인수대비죠. 인수대비. 예. 인수대비도 수렴 청정을 했는데 인수대비도 어마어마하게 센 여성이었어요. 근데 인수대비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죠. 인수대비도 그러니까 인수대비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을 제끼고 자기 시어머니 정의왕후하고 한명회하고 이제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삼자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협상을 해서 자을산군이 한명회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명회도 자기 사위가 왕이 되면 권력을 갖다 계속 농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인수대비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세자로 있다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가 됐어야 되는데 왕비가 못 됐기 때문에 그 한을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면서 대비가 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공작들을 했죠. 그러나 그건 자기 어떤 개인적인 권력 욕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어요. 정의왕후나 인수대비는 이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이제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순왕후 아까 저기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여주가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이 바로 그 앞에 있던 왕 정조의 측근들을 다 제거하죠. 순왕후는 굉장히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누구의 비죠? 이분이 이제 순조의 순조의 왕비죠. 정조의 며느리네요. 정조의 며느리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상당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적 측면에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고 안동김 씨의 자기 집안 사람들이 대거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만든 정말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었던 권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순왕후가 갖고 있었던 그 폐단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었던 그 앞선 그 정권 시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질투와 있기 때문에 증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드라마 이산에도 보면은 정순왕후가 정조에 대한 이 질투와 그다음에 증오 이런 것들이 한이 맺히듯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성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조 23년 죽기 뭐 몇 달 전에 그 이야기했던 건데 대비는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이야, 이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건희 씨처럼 대외 활동을 하는 분도 있었나요? 대중들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왕비가 그럴 수는 없었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예, 아니 뭐 왕비가 걸 바깥을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 이제 그 걸 안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정순왕후가 그런 케이스였죠. 저는 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순왕후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중적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고종의 왕비였던 민왕후는 이제 민비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죠.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평가가 분분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죠. 매천 황현이 쓴 매천 야록에 보게 되면 나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왕비가 매관매직을 했으니까. 매관매직을 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역사에 나오는 우리 왕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왕비가 왕비를 넘어서려고 할 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인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그 대통령의 배우자는
예전 왕비가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내명부, 외명부,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여성들 또 궐 바깥에 있는 관료들의 아내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컨트롤하는 일, 이것이 바로 왕비가 가진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잘못된 일들을 어떤 궁중 안에 있는 공주, 옹주, 후궁, 상궁들 또 고위 관료들의 아내들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왕비의 주된 일이었거든요. 지금의 대통령의 영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대통령의 내조자 이상의 역할 말고 또 그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나머지 공직자의 아내들이 좀 그 남편의 힘을 믿고 오히려 더 오버해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여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 생각을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씨 팬클럽도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로 치면 왕비나 대비가 파당을 만들었다,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보여집니다. 파당의 주인공이었죠. 실제로 조선 후기 임난 이후에 그 아주 센 왕비들은 파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건희 씨가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활동을 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대중 활동을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뭐 안 좋은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일신 우일신이라고. 예, 하루하루가 더 다르게 새로워지면서 더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네요. 네, 오늘 김준혁 교수님하고 이 제왕의 배우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의 배우자는 여주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